자, 이제 비진이 표시 보러 갑니다. 67페이지. 자, 비진이 표시도 의의는 했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자, 그 다음 이제 효과는 원칙은 유효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 했죠. 그 다음 이제 비진이 표시의 기본 내용은 봐야 될 게 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첫 번째가 우리가 비진이 표시를 농담이 비진이 표시라고 했죠. 그래서 농담하고 명백한 농담을 여러분이 구별 좀 해줘야 돼요. 자, 농담하고 명백한 농담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자, 명백한 농담은 비진이 표시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남들한테 농담이라고 할 때는 농담이라도 듣는 사람은 듣기에 따라서는 실현 가능해야 됩니까? 100만 원 빌려줄 생각 없이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은 빌려줄지 모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농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백한 농담은 누가 듣기에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이 추운 겨울날 호주탄 호숫가에 그 호주탄 호숫가 앞에 벤치에 둘이서 추운 날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추운 날 호숫가 벤치에 둘이 앉을 수 있다 없다? 있죠. 10대나 20대는 10대나 20대는 가능하겠죠. 그 나이가 더 넘어가면요, 아무리 불 붙어도 저 안 앉아 있습니다. 추워 죽는데 누가 저 앉아 있어? 야, 춥지? 외투 벗어줘? 벗어줬죠? 그래도 추워? 호수에 비친 달을 보고 달 따와? 자, A의 의사는 달 따올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표시는 했다 안 했다? 달 따올 생각이 없으면서 농담하고 있다는 건 지가 제일 잘 알죠. 비진이 표시죠. 원칙은 유효죠. 달 따러 가야 되나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법적인 가치 판단을 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진이 표시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듣기에 그럴싸해야 된다. 자, 연극배우의 대사가 10억 준다는 게 그 연극배우의 대사일 수 있죠. 끝나고 나니까 졸졸졸 따라와서 아까 준다는 10억은 말 된다 안 된다 이거. 그걸 뭔 비진이 표시로 몰고 가. 그냥 가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지. 자, 그 다음 택시비 2배를 주고서 목적지로 갈 생각을 했죠. 차가 안 잡히죠. 아, 몰라. 표시는 나도 모르겠다고 손은 5개를 다 내밀 수 있죠. 이게 비진이 표시죠. 근데 갑의 마음속 깊은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추운 날. 추운 날 차는 안 잡히고 2배라도 줄 생각을 가졌는데도 차는 안 쓰고 모르겠다고 손가락을 5개를 내미는 저 갑의 마음속 깊은 심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는 차 안 지나가나? 좀 아는 차 좀 지나갔어. 우리 집까지 좀 태워줄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그게 뭡니까? 희망. 희망이죠. 자, 우리는 희망을 공부하는 거다, 진의를 공부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택시비 2배를 주고서라도 목적지로 가겠다는 생각이 진입니다. 이건 희망이고, 그런데 손은 5개가 나갔으니까 진의조차도 아닌 거죠. 그게 비진이 표시입니다. 그럼 비진이 표시에서의 진의란? 그럼 도대체 진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진의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입니까? 당사자가 내심으로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는 의사입니까? 예?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 진입니까? 아니면 당사자가 내심으로 진정으로 하기를 원했던 의사가 진입니까? 그게 희망이라니까. 그게 희망. 2배 주고 가겠다는 특정한 생각을 한 게 진의. 손은 5개가 나갔으니까 비진이 표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럼 비진이 표시에서의 진의가 2배 주고 목적지 간다는 요거죠.
69페이지. 판례 최고위에 A. 비진이 표시에서의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있죠? 이 판례가 비진이 표시 나올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붙는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따라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지금 안 주면 삼천교육대 가겠다 싶어서 강박에 의해서나마 정려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정려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정려의 효과이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진 않는다. 즉 정려할 생각으로 정려를 한 거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건 아니고 강박의 문제가 될지는 몰라도 비진이 표시 자체는 아니다. 아까 했나요? 국제그룹 판례하면서 했죠? 자, 67페이지에 자, 진의아인 의사표시 107조 조문 있나요? 조문은 항상 중요합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다라도 효력이 있다. 유효한 이야기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된다. 원래는 유효인데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라고 했죠. 그게 68페이지에 1. 원칙은 유효. 2.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되어 있죠. 그게 지금 이거예요. 방금 읽어줬던 것. 그 다음 비진이 표시에서는 내용은 그렇게 공부할 양은 많지 않습니다. 자, 적용 범위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착오, 사기강박, 비진이 표시, 허위 표시까지 이 모든 이 의사표시는 재산상의 사법행위에 합니다. 그럼 재산 문제에서 일어나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 공부하는 거지 신분행위에서는 이런 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법행위에서도 적용 안 해. 신분행위, 공법행위는 따로 규제합니다. 그럼 우리는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에서 돈 문제에 걸렸을 때나 이야기하는 거지 적어도 신분행위, 공법행위는 비진이 표시에 적용한다 안 한다? 신분행위,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홧김에 그 애인이 나를 뻥 차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죠. 그 결혼식에 우연히 갔다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또 봤죠. 내하고 비슷한 심정인 것 같다 싶어서 결혼할래 했다가 하기 싫은데 홧김에 결혼하자고 말했다고 해서 결혼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걸 비진이 표시가 어떤지 허위 표시가 어떤지 따질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 거지 잘못 나간 표시가 중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신분행위, 공법행위에는 우리가 말하는 불일치나 하자에 관한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죠. 자, 시험에 비진이 표시는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옵니까 X입니까? 비진이 표시는 신분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O X다. O죠? 풀 수 있을까요? 시험장에서. 비진이 표시는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OX 풀 수 있다 없다? 있죠? 풀어보죠. 풀 수 있다고 했죠? 자, 국립대 조교수가 자기 대학원생 조교 엉덩이 만지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성희롱으로 서울대죠. 대문짝만하게 대자보가 뜨니까 일단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내는 쇼를 할 수 있죠. 그럼 실제 사직할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그럼 국립대 조교수의 사직 의사 표시가 비진이 표시예요.
농담인 거잖아요. 그럼 비진위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107조 방금 했던 비진위 표시 조문이 107조가 준용 또는 적용된다. O X. 왜 X입니까? 자,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법과 공법을 어떻게 나누냔 말이에요. 공법 배웠죠? 사법과 공법 어떻게 나눕니까? 자, 개인과 개인 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법.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는 다 공법. 이렇게 배웠죠? 그럼 그 기준에 따라 해보잔 말이에요. 국립대 조교수는 공무원이다 아니다? 국가기관이네요. 국가기관입니다. 자, 국립대학교도 국가기관이다 아니다? 그럼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의 행위죠. 왜? 사직서 받아주는 곳은 국립대학교, 사직서 쓴 자는 공무원.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의 행위죠. 사법행위다 공법행위다? 그럼 이걸 글자를 바꿔놓고 보면 공법행위가 비진위 표시가 돼버린 경우 민법 비진위 표시에 관한 조문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이죠. OX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한 번 딱 응용한 거잖아요. 사립대 조교수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똑같이 비진위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107조가 적용된다. OX다. 보자. 사립대학교 조교수는 개인이죠. 사립대학교도 단체지만 개인이죠. 이건 개인 대 개인의 문제죠. 사법행위 맞나요? 사법행위에서 농담이 일어나면 원칙은 유효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민법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자, 입양할 생각도 없는 자가 고아원에 가서 사진 만들려고 사진이 있어야 되죠. 승근원 가려면 사진이 있어야 되니까 고아원에 가서 라면 몇 박스 갖다 놓고 왜 애 활짝 들고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입양할 생각도 없이 입양하겠다고 농담을 한 자가 그럼 입양의 의사표시가 비진위 표시에 해당했죠. 그럼 민법 107조가 적용된다. OX다. 입양을 하든 사직을 하든 혼인을 하든 이혼을 하든 농담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다만 그 농담이 재산 문제고 사법행위면 적용이 될 거고 공법행위나 신분행위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농담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농담을 갖고 민법 107조로 들어올 수 있나 없나를 하고 있는 거지 공무원은 농담도 못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비진위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입양은 신분행위다 재산 문제다. 그럼 신분행위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이거 믿겠습니까? 이렇게 응용해야 됩니다. 시험에 신분행위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응용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서 사법행위네, 이걸 보고서 공법행위네, 이걸 보고서 신분행위네 이렇게 풀어야지. 한번 응용시켜놨습니다. 공부는 신분행위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웠지만 응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응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가르쳐 준 것도 돌아서면 잊어먹는데 무슨 응용까지. 그래서 가르쳐 준 거나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나오면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기본도 아닌 가르쳐 준 응용도 아닌 제3의 문제가 전혀 엉뚱한 게 시험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용하기는 쉽지 않죠. 그럼 틀리세요. 그럼 틀려야지 뭘 틀려도 돼. 40개 중에 26개만 맞으면 돼. 그래도 60점이거든. 야, 어떻게 60점을 맞추나 하지 말고 어떻게 40점이나 틀리나 그 생각을 해보라. 26개 어떻게 맞추나 하지 말고 어떻게 40개 중에 14개나 틀리나 그 생각을 하라고. 거꾸로 생각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한 개 한 개 맞추는 것보다 하나하나 틀려나가면서 세는 게 훨씬 나아요. 뭐 공부하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공부하면서. 기분 좋게 공부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해야지. 스트레스 받을 일 많아요 나중에 7, 8월 달 가면은.
이게 뭐라고 은근히 같이 공부했는데 점수가 또 비교되거든요. 그 스트레스잖아요.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내보다 잘 나오지? 이런 것도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뒤바뀌거든. 계속 내보다 점수 잘 나온 사람 있죠? 포기.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포기. 들쑥날쑥 해야 비교를 하지. 유달리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 원래 좀 관련 있는 학문을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달리 법이나 학개론에 땡겨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시고 똑같은 아줌마 옆에 딱 두고, 그럼 점수가 치고받고 하거든. 자, 이제 요게 비진이 표시.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합병을 했죠. 국민은행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흡수했을까요? 이건 진실을 바로 아세요.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을 흡수해서 합병한 겁니다. 이름은 국민이 좋다고 쓴 거예요. KB. 그래서 이 초대 국민은행장이 그 당시 주택은행장이었던 김정태 은행장이 초대 KB은행장이라. 그런데 회사 합병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딸려나가는 쪽은 해고당할까 봐 두렵죠. 그래서 합병할 때는 반드시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을 집어요. 그래야 저항이 없으니까. 대신에 합병하고 나서 영업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축소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용을 승계할 때도 그냥 승계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이 회사의 임직원들한테 일괄 사직서를 받아요. 그리고 재입사를 하는 형식을 밟아요. 그럼 이제 일괄 사직서를 받으면 퇴직금 정산해야 됩니까? 퇴직금은 합병하는 회사가 자기 회사 금고에서 주는 게 아니라고. 원래 회사는 퇴직금을 다 쓰면 안 되고 모아놔서 해야 되죠. 그 모아놓은 돈에서 주는 거라. 여기서 준 게 아니고. 그럼 자기 돈 나간 게 아니죠. 기존에 있는 데서 퍼줬지. 그런데 퇴직금 정산하고 나면 25봉이 1호봉이라. 새로 시작하죠. 월급은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퇴직금은 남의 돈 갖고 주고 고급 인력을 3분의 1 가격으로 부려먹죠.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잘라내고. 그 고용승계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이쪽에 노조부장을 하던 A는 사직서를 쓰니까 재입사를 안 시켜. 왜? 재입사를 시켜 본들 또 노동운동을 하려고 할 테니까. 저쪽에 합병하는 회사에서는 껄끄럽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까요? 네? 아니 무슨 노동부, 노동청이 있고 무슨 법원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뭐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뭐 공부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 공부하고 있잖아요. 비진이 표시하다가 왜 이걸 할까요? 비진이 표시 와야지. 무슨 노동청을 가 거기. 노동법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A의 의사는 사직할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표시는 사직서 썼다 안 썼다? 사직할 생각 없이 사직서 쓴다는 건 지가 제일 잘 알죠. 이거 비진이 표시 맞나요? 그럼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근데 누가 쓰라고 했나요? 그럼 사직서 받아주는 상대방 회사도 얘가 실제 사직할 생각 없이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봐야 되죠.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유효다 무효다? 그럼 사직의 효과는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직된 게 아니니까 받아줘야 된다. 이 결론인 거지. 굳이 노동청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밑보 보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실제로 노동청 가요. 그래야 빨리 해결하지. 자,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 69페이지에 적용 범위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나중에 하고, 자, 2번 신분 행위는 아까 적용 안 된다고 했죠.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의 진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 진위 없는 신분 행위에는, 즉 혼인이나 입양에서
비진이 표시가 일어나면 언제나 무효가 되지 10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3번의 주식인수의 청약은 하지 마세요. 민법도 몰라 죽겠는데 무슨 상법까지. 4번의 70페이지. 공법행위, 소송행위, 공무원의 사직원, 군인의 전역지원, 재판상의 진술. 자, 이거 다 공법행위죠. 소송도 결국은 소송을 하는 자는 개인이라도 소송을 하는 곳은 국가기관이니까 개인과 국가의 문제죠. 그럼 공법행위에는 비진이 표시 적용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게 비진이 표시. 자, 97페이지로 갑니다. 자, 97페이지로 가면 2번 문제 있죠. 핵심 기출 예상 문제 있죠. 자, 2번. 비진이 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 개인이 하는 공법행위, 거기에도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97페이지. 믿겠습니까? 답이죠, 이거. 그 답이라고요. 풀겠나요? 이 답이란 거 아시겠죠? 사기가 올라가나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풀었는데. 자,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맞죠? 3.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것이다.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나요? 불일치했나요? 그럼 표시는 손가락을 5개를 내밀었는데 마음속에는 5개가 없죠? 그럼 5개에 상응하는 생각은 없는 거죠. 4번. 표의자가 정려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정려 의사표시를 한 이상 정려할 생각을 가지고 정려를 했으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게 아니죠. 그럼 강박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진이 표시는 아니라고 했죠. 5번. 사용자가 사직에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해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아까 비진이 표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비진이 표시가 됐기 때문에 원칙은 유효고 단 상대방이 알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거였지 비진이 표시가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그 5번 해설을 보시면 비진이 표시는 맞죠. 단 근로자가 진이 아님을 근로자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상대방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니까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렇게. 자, 비진이 표시에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하나의 문제에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좋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좋아. 왜? 중요한 판례를 한 문제로 다룬 게 아니고 판례 3, 4개가 한 문제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거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업시험 문제. 사업시험 문제도 답은 어렵지 않죠. 다 풀만 하죠. 아니 방금 풀었잖아요. 방금 풀죠.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맞춤형으로 공부하고 맞춤형으로 문제를 푸는데 왜 못 풀어요? 다만 이제 3일 뒤에 문제고 일주일 뒤에 문제지.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기억이 날아갔을 때의 문제지. 지금이야 뭐. 자, 이제 허위표시. 자, 70페이지의 허위표시 밑에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허위표시는 서로 짜는 거라고 했죠. 효과는 무효죠. 자, 이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선 3개를 합니다.
갑자기 글자가 조금 좋아졌죠? 뭘 뜻하는 걸까요? 강의 노트도 없는 상황에서 적어 달라는 이야기죠. 적어야 되겠죠? 허위 표시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강의 노트 있으면 안 적을 건데 강의 노트가 없어서 적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가 가능하다. 허위 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허위 표시의 기본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우선 하나 적어 놓습니다. 세 가지를. 적었나요? 나중에 찾아도 줄 거예요. 책에도 있어요. 책을 또 찾아줄 테니까. 자,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서 친구하고 짜고서 자기 주택을 친구한테 넘겨놓을 수 있죠. 실제로 판 겁니까? 채권자 눈을 속인 겁니까? 그럼 실제 의사는 소유권을 넘길 생각이 없는 자가 표시만 해놓은 거죠. 그럼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다, 불일치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한 매매는 진짜 매매입니까? 가짜 매매입니까? 그게 가장매매란 말이에요. 자, 가장매매는 허위 표시다 아니다? 허위 표시죠. 자, 매매가 아니라 남의 집에 가짜로 새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가장임대차도 허위 표시죠. 가짜로 돈 빌릴 수 있죠. 그럼 가장소비대차도 허위 표시죠. 뭘 뜻하냐면 허위 표시는 큰 개념이고, 그럼 허위 표시를 매매에서 할 수도 있고 임대차에서 할 수도 있고 돈 빌리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럼 매매에서 일어난 허위 표시, 임대차에서 일어난 허위 표시, 소비대차에서 일어난 허위 표시, 저당권 설정에서 일어난 허위 표시, 앞에 가장자만 붙이면 됩니다. 가장매매, 가장임대차, 가장저당권 설정, 가장지상권 설정, 가장채권 양도, 이렇게 가장이라만 글자만 붙이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허위 표시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럼 둘이서 이 한 매매는 가짜 매매죠. 자, 그럼 이 채권자를 피하기 위한 이 둘 다 나쁜 놈이다 이거.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서 넘겨놓은 인간이나 그걸 알면서 짜고서 부탁받고 넘겨받은 인간이나 둘 다 나쁘나요? 그런데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둘 다 나쁜 놈이면 서로 불법을 저지르면 불법 원인급여, 불법을 원인으로 주고받은 것은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고 배웠죠. 그런데 둘 다 나쁜 놈 같은데 나중에 채권자 사라지고 나면 값은 친구한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주고받을 게 생기죠. 주고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허위 표시는 무효라도 준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은 서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불법 원인급여에 걸린 거다, 안 걸린 거다? 그럼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말인 거 아시겠죠 이제? 불법 원인급여가 안 됐으니까 돌려받는 겁니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면 서로 반환 못 받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그럼 허위 표시는 나쁜 놈 같은데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저 나쁜 놈인데 생각 들죠? 일단 좀 있다. 일단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자, 채권자 A가 볼 때는 갑의 주택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돈 안 갚으면 저주택 팔아서 내 돈 갚겠지. 이 생각 갖고 있는데 주택을 팔고서 갑이 현금을 가져버리면 현금은 언닉하기 쉽죠. 그럼 A가 믿을 거는 갑의 집밖에 없는데 현금으로 바뀌면 감시하기 곤란하죠. 돈 받을 날짜는 멀었고. 그럼 A가 혹시 너희 둘이 내 돈 안 갚으려고 너희 둘이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그럼 나는 너희 둘의 매매를 못 믿겠으니까 계약을 뒤집겠다가 채권자가 취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채권자는 힘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네? 힘이 하나도 없죠. 채권은 힘이 없죠. 그렇게 힘없는 자가 세상에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집 갖고 자기가 팔아먹은 계약을 뒤집어 놨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건 엄청나게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고,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채권자가 취소하는 목적은 뭐다? 예? 저 매매를 없던 걸로 하겠다는 거죠. 취소하기 전에는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취소하고 나면, 그럼 나는 취소를 하는 목적은 유효인 매매 상태를 무효로 바꿔놓기 위해서 하는 게 취소 맞나요? 그럼 나는 취소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두 사람의 매매는 무효가 돼 있어야 된다, 유효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취소함으로써 무효가 유효로 바뀌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두 사람이 허위 표시를 하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 무효죠. 허위 표시는. 그럼 내가 취소하려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유효다 무효다? 그럼 나는 목적 달성됐다 안 됐다? 아니 나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어찌됐든 무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찌됐든가 목적 달성됐다 안 됐다? 그럼 그냥 와야 됩니까? 취소하고 와야 됩니까? 아니 이론상은 바꿔볼게. 갑이 살인 청부를 부탁받고 돈 받고 A를 죽이러 갔어요. 죽어 있어. 죽이러 갔는데 죽어 있죠. 목적 달성됐다 안 됐다? 그럼 그냥 집에 온다 찌르고 온다? 그냥 집에 옵니까? 한 번 더 찌르고 옵니까? 그런데 왜 찔러라면서 지금 취소하라며 지금 또. 아니 무효를 만들려고 하는데 무효가 되어 있는데 그냥 집에 오면 되지 뭘 또 취소를 해. 그 말이죠 지금. 이론상으로는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돼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찔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다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허위 표시가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죠. 철회는 기존의 사실은 인정하고 앞으로 없던 걸로 하겠다. 철회하러 갔을 때 기존에 인정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근데 허위 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럼 인정될 게 없어요. 철회할 게 없잖아요. 처음부터 무효라는데 뭐. 그럼 철회할 게 있다 없다? 그럼 이렇게 돼야 되죠. 이론상으로 따지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허위 표시는 철회하고 싶어도 철회할 게 없어야 돼. 맞나요? 취소하고 싶어도 이미 무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할 필요가 없어야 돼. 둘 다 나쁜 놈이라서 돌려받을 수도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판례의 결론은 철회할 게 없는데 아 몰라 철회를 인정, 취소할 거 없는데 아 몰라 한 번 더 찔러라고 인정. 둘 다 나쁜 놈 같은데 서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인정. 자, 판례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하고는 거꾸로다 바로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판례는 논리를 안 따진다는 거죠. 판례는 논리를 따진 게 아니라 정책적인 결론을 낸 거죠. 지난주에 우리 이거 배웠지 한 개. 대위할 게 없는데 대위를 인정하고 있죠. 그게 판례였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취소할 것도 없는데 취소를 인정, 철회할 것도 없는데 철회를 인정, 불법 같은데 아니라고 약속, 이겁니다. 그럼 시험에는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 철회할 수 있다 없다? 할 것도 없는데.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할 것도 없는데. 나쁜 놈인데 받을 수 있다 없다? 예, 그렇게 가시면 돼요. 결론. 자, 우선 요거부터 찾고.
70페이지 밑에 1의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처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허위로 작성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같이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저는 얘를 친구로 들었죠. 친구한테 맡긴다고 했죠. 여기는 처남한테 맡긴다죠. 이 책 지으신 분은 그 인적 네트워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분은 맡길 친구가 별로 없어서 처남 아니면 믿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책 만든 분, 나는 친구 쪽이고 이분은 처남 쪽이고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최순실하고 똑같구만. 최순실이 맡긴 게 자기 조카잖아요. 조카가 뒤통수를 쳐서 그렇지. 그래서 친구를 믿을 수 있으면 친구는 오래 갑니다. 가족보다 친구가 더 오래 갑니다. 딱 믿을 수만 있으면. 그리고 찾기도 힘들고 조카는 찾기 쉽잖아요. 전화는. 자, 그 다음에 요건에 보시면 그 이번에 셋째 줄에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는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 줄이는 한 줄 꺾고 지나갑니다. 다음에 할 때 있겠죠. 4번에 보시면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어야 된다. 통정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합의 내지 양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짜란 이야기예요. 시험 나올 건 아니고요. 자, 72페이지에 가면 허위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자, 1. 무효다.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고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허위표시는 무효고,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무효를 배웠지만 항상 이야기하지만 무효는 서로 주고받은 것이 없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고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2번 허위표시 자체가 곧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도 행위로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가 곧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가장매도인은 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 말은 결국 불법 원인급여에 걸리면 서로 반환 청구 못할 것을, 그게 안 걸렸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 그 1번과 2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1번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2번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았던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큰 2번 채권자 취소권의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채무자는 가장매매와 같은 통정한 허위의 행위로 그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위표시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답니까? 예, 요만큼만. 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78페이지로 가시면 이번에 허위표시의 철회가 보이나요? 허위표시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유효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죠. 예, 그거 지금 강의한 거 찾아주고 있잖아요. 이게 허위표시가 이론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세 개란 말이에요. 자, 이 세 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자, 그런데 착오나 사기 강박이나 허위 표시나 비진의 표시는 가벌병 나올 확률도 50%란 말이에요.
가벌병은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그 가벌병 나오는 문제는 본격적인 것은 다음 주에 볼 거고 오늘은 그 기초만 보러 갑니다. 자, 의사표시는 일단은 기본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기초 하나를 새로 잡기 위해서 기본서 뒤로 좀 갑니다. (196페이지) 자, 오늘 한 게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에는 크게 의사표시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모습이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이강박이 있다고 했죠. 착오에서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안 한다 주의해야 되고, 중과실이 있다 없다 기준 잡아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착중상 입증 책임 잡아야 되죠. 이 세 개가 핵심. 사기강박은 강박의 개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중의 고의가 있다 없다 논점. 그 다음에 위법성 인과관계 논점. 그 다음에 제3자의 사기. 그 다음 종합문제 잡으라고 했죠. 그 다음 비진의 표시는 진의의 뜻이 뭔지. 그 다음에 회사 합병 이야기 있었죠. 일괄 사직 쓰고 재입사는 형식. 그런 거. 몇 개 중요한 거 잡을 게 있죠. 그 허위 표시는 아까 내용 이렇게. 이게 오늘 배운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양이 작은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하게 부를 때는 3분도 안 돼서 다 불러버리는. 좀 상세히 하면 5분.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여기가 총칙이거든요. 총칙은 들으면 잊어먹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라. 총칙은 항상 빨리 잊어먹어요. 추상적이거든. 용어가 추상적이라서 빨리 잊어먹어요. 자, 이제 거기에 물건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요 기초만 좀 펼쳐놓고 바짝 당겨서 다 하고 싶은데 딴 학원에서 다 해보니까 입력이 너무 많으니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는 입력을 다 안 해야 되겠다. 하루에 적당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원을 월요일부터 쫙 출발하면 목요일, 금요일 하는 학원은 좀 정제되죠. 월요일 하는 학원은 실험용이잖아요. 거기서 수험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거든요. 항상 그래. 보통 이제 강의가 그냥 이제 원래 강의를 딱 할 걸 미리 딱 짜가지고 자기 패턴으로 강의를 딱 하면 어느 학원 가나 진도도 똑같죠. 나오는 농담도 똑같고 그 하는 그 사례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가는 데마다 다 틀려. 진도도 틀리고, 드는 사례도 틀리고, 드는 농담도 틀리고, 그러니까 오전도 틀리고 오도 틀려.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 누가 그래서 아침에 막 질문한단 말이에요. 와서 아까 있잖아요 하는데 아까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공부할 걸 들고 와야 되지 아까 이야기하면서 들고 오면 안 돼.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카메라와 같은 동사는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음을 뭘 가지고 표시합니까?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그걸 우리는 점유가 이전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동사는 점유가 이전되면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변동했다라고 느낄 수 있죠.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등기가 넘어가야 되죠. 그럼 부동산은 등기가 넘어가야 권리가 넘어갔다라고 인식되죠. 그럼 동산에서의 점유 이전과 부동산에서의 등기는 권리자가 바뀌었음을, 물건이 변동했음을 공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방법입니까? 그게 공시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방법, 동산은 점유가 공시방법. 자, 그런데 그럼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의 이전을 물건 변동으로 삼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외부에 권리자가 바뀌었음을 표시하는 원칙이죠. 그걸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 그게 공시 원칙이에요. 공시 방법이고 이렇게 된다. 그럼 법 공부를 처음 하면 공시란 말은 자주 듣는 말은 아니죠.
그럼 이와 유사한 무엇인가를 남한테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공시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글자를 뒀습니까? 예? 공고, 공지 이런 말은 더 자주 쓰나요? 공고한다, 공지한다 쓰죠? 결국 외부에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 혼인신고 마찬가지. 혼인신고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손대지 마. 딴 사람은 손대지 마. 이걸 표시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갑에게서 을에게로 등기가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유자를 을이라고 할 수 있죠. 등기만 되면 소유자입니까? 점유만 넘어가면 소유자입니까? 그럼 점유만 넘어가면 소유자라면 이거 어찌 되죠? 갑의 카메라를 을이 훔칠 수 있다 없다? 그럼 점유는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 이 카메라 소유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예? 당연히 갑이죠. 그 물었으면 왜 길거리에서 도둑놈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죠? 그럼 여러분이 도둑놈을 잡으면 카메라 돌려달라고 말한다 안 말한다? 내 카메라 내놔랍니까? 네 카메라 내놔랍니까? 자, 카메라 소유자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는 거죠. 그럼 점유는 이전했는데도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네요. 그럼 서류를 위조해서 갑이 외국 나간 사이에 서류를 을이 위조해서 등기를 받아 놓죠. 그럼 공시방법은 넘어왔잖아요. 그래도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공시방법만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공시의 원칙이 제대로 권리자가 바뀌었음을 표시하려면 그 등기 외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 카메라를 넘긴다는 점유와 함께, 그 토지나 건물을 넘긴다는 등기와 함께 합의가 존재해야 된다. 그럼 합의와 등기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만 물건이 변동합니까? 그럼 합의와 등기 이 두 개가 있어야만 부동산 물건이 변동한다면 합의만 있고 등기가 없으면 물건 변동한 거다 아닌 거다. 두 번째, 합의 없이 등기만 있다면 물건 변동한 거다 아닌 거다. 그럼 이제 보자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개가 다 요구됩니까? 예, 우선은 그렇게. 자, 4월 1일 날 집을 팔고 5월 달에 지금 보자는 거예요. 4월 1일 날 집을 팔고 아직까지 등기는 갑한테 있고 을이 들어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미리. 그리고 잔금도 다 쳤어. 그럼 잔금 치고 등기는 이전했는데 잔금 치고 점유는 이전했는데 등기는 한 달 뒤에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소유자 누굽니까? 왜요? 합의는 있다 없다? 등기는? 그럼 두 개 중에 요건 한 개 부족하죠? 이거죠. 서류를 두 개 가져와야 되죠. 서류 두 개 가져와야 통과라면 한 개 갖고는 통과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어떤 서류가 없어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매해야 소유자다, 등기해야 소유자다. 매매와 함께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만 와서는 안 돼. 합의도 있어야 돼.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갑이 외국 나간 사이에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지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죠. 소유자 누구다? 자, 왜 갑이 소유자입니까? 자, 등기는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 그럼 서류 한 개는 왔네요. 근데 합의가 있다 없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없죠.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죠.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니까. 자. 갑과 을이 매매를 하고 을이 갑을 사기를 치고 갑이 사기당한 줄도 모르고 자기 집을 넘겼단 말이에요. 소유자 누굽니까? 왜요? 자,
매매 있다 없다? 등기됐다 안 됐다? 두 개 다 있다 없다? 서류 두 개 다 갖추면 변동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소유자 누굽니까? 그런데 10월 달에 갑이 사기당했다고 취소할 수 있죠. 자, 이 취소하면 10월 1일부터 이 매매가 무효다. 소급해서 6개월 전에 매매가 무효다. 그럼 10월 1일이 돼서 보니까 매매는 사라져버리고 등기만 남았네요. 결국 서류 하나가 부족해졌네요. 소유자 누구다? 자, 갑이죠. 2번하고 3번의 차이점은 둘 다 소유자가 갑이죠. 왜? 등기는 넘어가도 합의가 없었어. 공통점이죠. 차이점은. 자, 이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유자가 누구다? 한 번도 어른 소유자였던 적이 없어. 근데 여기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어렸나요? 취소하고 나니까 소급하는 바람에 소유권이 갑한테 온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소유권은 갑이라도 한때나마 어리 소유자였던 적이 있죠. 그럼 이건 소유권이 갔다가 다시 온 겁니까? 그러면 이 소유권은 복귀했다라고 하면 되지 않나. 여기는 복귀한 게 없어. 처음부터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여기는 소유권이 갔다가 복귀했죠. 그럼 이건 물권 변동한 적이 없는 거고, 이거는 물건이 복귀한 거고. 똑같은 소유자가 갑이라도.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소유자가 다 누구다? 갑이죠. 그런데 1번과 2번, 3번의 차이점은 1번도 2번도 3번도 소유자가 다 갑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1번하고 2번, 3번의 차이점은 1번은 제3자인 우리가 볼 때, 자, 우리가 볼 때 소유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볼 때 소유자가 갑입니까? 실제 소유자 누구다? 갑이라니까. 실제 소유자 갑이잖아요. 세 개 다 실제 소유자는 갑. 우리 눈에도 소유자가 갑이죠. 자, 제3자인 우리가 이 주택을 사고자 할 때 소유자인 갑한테 사면 되죠. 제3자가 속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소유자한테 사는 거잖아. 갑이 등기되어 있으니 갑이 소유자라고 사면 나는 소유자한테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런데 2번, 3번은 실제 소유자는 갑이죠. 자, 우리 눈에는 소유자가 누구처럼 보인다? 우리 눈에는 등기가 아직 을한테 남아있으니까 등기된 자가 아직 소유자로 보이죠. 실제 소유자가 아닌데도. 그럼 우리 눈에는 을이 소유자로 보이고 실제 소유자는 갑이니까 나는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살 수 있다 없다? 그럼 나는 실제로는 소유권이 없는 자한테서 산 거 맞죠? 나 어찌 되지? 소유권을 가진 자한테서 물려받지를 못했으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내 멱살을 잡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도 돈 주고 샀지만 나는 정당하지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걸렸죠. 이걸 따져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럼 공개적으로 외부에 권리자가 누구임을 표시하는 원칙을 공부하다 보니까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 눈에 소유자처럼 보이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있죠. 근데 그자한테 믿고 산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라는 문제가 나야 되죠. 나는 억울합니까? 나는 등기됐으니까 소유자로 믿었잖아요. 근데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한테 산 거잖아요. 그럼 혹시 내가 공개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그 방법을 믿고 거래하면 믿은 자는 보호해 준다면 그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는 것은 등기를 믿고 거래하면 소유자 아닌 자한테 사도 나는 보호되는 겁니까? 그건 공신의 원칙이 인정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혹시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럼 무권리자한테서 아무리 속고 사도 나는 보호된다는 거다 안 된다는 거다? 이걸 따져야 되는 거지. 자, 결론은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속고 사면 길거리에 나는 겁니다. 등기를 믿고 사도. 그게 기본.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 다음에 할 거라면. 자, 이제 이 세 가지 봤죠? 그럼 공시의 원칙이 뭔지, 공신의 원칙이 뭔지 감은 잡으라는 겁니다. 공시의 원칙은 물건이 변동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것을 방법으로 해서 물건이 변동할 거냐. 그리고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럼 무권리자한테서 산 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짜고서 등기를 넘기면 허위 표시죠. 이거 무효다, 유효다? 그럼 합의 있다, 없다? 무효니까. 무효니까 매매한 적이 없죠. 그럼 합의는 없고 등기만 넘어간 거죠. 그럼 소유자 누구다? 남들 눈에. 실제 소유자도 아닌데 남들 눈에 소유자가 얼처럼 보였죠. 그럼 나는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사면 나 어찌 되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갑이 100억짜리 임야를 아들한테 공짜로 줄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억을 세금을 내놔야 돼. 100억짜리 부동산 넘기면 40억이 정려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금 때문에 밖에 표시는 매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양도세는 2억만 내도 되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다, 불일치했다. 의사는 정리할 생각이고 표시는 매매를 했으니까 불일치했죠. 둘이 짰다, 안 짰다? 그럼 이 매매는 허위 표시다, 아니다? 이거 무효죠. 그런데 국세청을 속일 생각이 갑과 을 사이에서 있나요? 임야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넘기고자 하는 합의는 있다, 없다? 아니, 어쨌든 임야를 아들한테 줄 생각, 아버지한테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그런데 세금을 떼먹을 생각이잖아요. 세금 떼먹으려고 이 짓을 했지. 실제 우리는 물건 변동은 세금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임야 소유권이 물건이지. 어쨌든 임야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넘길 생각이 있다, 없다? 등기됐다, 안 됐다? 자, 두 개 다 있나요? 소유자 누굽니까? 그럼 여기는 뒤에 병을 따질 필요가 없네. 가지고 있는 권리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병은 이자가 알았다 몰랐다 안 따져도 보호되죠. 그런데 여기는 좀 따져봐야 되죠. 물론 보호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이제 그걸 다음 주에 할 거라고. 그런데 허위 표시는 자 종류가 몇 개 있나요? 허위 표시는 을이 남들한테만 소유자로 보일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있고, 허위 표시를 해도 실제 소유자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허위 표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이 두 번째의 경우에 실제로 갑은 하고 싶은 게 있었다, 없었다? 정려. 실제 하고 싶었던 거. 세금 때문에 매매를 해서 그렇지. 그럼 실제 국세청 눈을 속이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행위가 있었나요? 이걸 우리는 언익행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언익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려를 매매로 덮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언익행위죠. 근데 위에는 채권자 눈만 속이고 싶지 둘이서 실제 하고 싶었던 건 없었죠. 그럼 허위 표시는 언익행위가 존재하는 허위 표시가 있고 언익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표시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을이 무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이 등기가 넘어가고 똑같이 허위 표시를 해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걸 제대로 두 개를 딱 분리해내려면 합의와 등기 둘 다 있어야만 물건 변동한다.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된다 갖고 푸는 겁니다. 이건 두 개 중에 한 개가 없었던 것이고 이건 두 개가 다 있었던 것이고. 되죠? 이 공식을 1년 내내 갖고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공식이. 합의와 등기 둘 다 있어라. 서류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공식이 어렵진 않죠. 써먹을 것은 무궁무진한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평생을 써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 저 갖고 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어지간한 거. 그럼 이제 물건 변동을 위해서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죠. 그거 한번 잠시 읽어보고 가자. 197페이지.
자, 1. 물건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 즉 밖으로 드러나란 이야기죠. 공시방법인 등기나 인도 등을 갖추어야 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물건 변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은 공시방법만 갖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합의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렇게. 2. 공신의 원칙은 공시방법을 믿고서 거래한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무권리자한테서 소유권이 없는 자한테서 속고 사도 속은 자는 소유권 취득한다는 이야기고,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속고 사면 길거리에 나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동산은 속고 사도 보호가 되나요? 속은 자를 보호하나요? 속고 사야 보호되니까 속은 자 보호하죠. 알았다 몰랐다? 알고 샀다 모르고 샀다? 모르고 있다가 선의죠. 그래서 선의로 취득한 자를 보호하는 것. 그래서 선의취득 제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사는 둘째 줄에 선의취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선의취득이란 말이 선의가 모르고 있다죠. 취득이 샀다죠. 그래서 모르고 산 자를 보호하는 것. 도둑놈한테 카메라 사도 돼. 속고 사면. 자, 이 부동산은 우리 민법은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럼 부동산에는 인정하지 않죠? 그럼 제일 끝에 요컨대 우리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죠. 등기를 믿고 사본들 안 된다죠. 그럼 생각해 봐요. 등기를 믿었는데도 길거리에 앉을 수 있나요? 그럼 부동산 거래 어떻게 할래요? 그럼 앞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다 그렇겠나? 등기를 믿고 그래도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겠지. 그래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럼 예외적으로 안 되는 걸 인정하게 하려면 법에 원래는 안 되는데 요때는 되게 해줄게 라는 조문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 조문들이 아마 존재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두 사람의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또는 취소가 돼버리면 어쨌든 등기가 넘어가도 두 개 중에 한 개가 없는 거죠. 그럼 어른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자동으로. 그럼 뒤에는 보호를 못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그래도 니는 보호하라는 조문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거 보고 다음 주에 제대로 갑니다. 자, 67페이지. 오늘은 읽어만 주고 가고 다음 주에 한번 쫙 풀고. 자, 67페이지에 107조 조문 있나요?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한다고 아까 읽었죠? 그럼 무효가 되면, 예컨대 갑이 을한테 넘긴 게 비진의 표시고 무효가 을이 알고서 받았으면 무효죠. 그럼 매매는 정려는 사라지고 등기만 남았죠. 소유자 누구다? 갑이죠. 그럼 부동산이니까 뒤에는 보호 받아야 된다 못 받아야 된다? 원래는 못 받아야 되죠. 그런데 107조 그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무효가 되면 보호 못 받아야 되는데 속고 산 병한테는 못 이긴다고 되어 있으니까 병은 보호된 것 안 된 거다. 그럼 부동산은 속고 사면 보호 안 된다고 해놓고 비진의 표시로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병은 이 107조 2항 때문에 보호된 것 안 된 거다. 보호된 거다. 보호되는 예배도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저 조문 때문에.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요 조문 때문에 보호된 거죠. 원래는 안 될 자가 원칙입니까? 예입니까? 70페이지.
70페이지에 108조 가니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까? 그럼 무효로부터 이어받은 자는, 부동산을 이어받은 자는 보호되지 못해야 되죠. 그런데 2항에 전항의 의사표시에 무효가 됐든 말았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는 이기네요. 보호됐나요, 안 됐나요? 보호돼버렸죠. 그럼 예외적으로 보호된 거지. 그러니까 원칙은 보호된다, 안 된다, 부동산. 그럼 보호 안 되는 이렇게 많은 강물 같은 여기서 그나마 107조는 보호됐다, 안 됐다? 108조는 보호됐다, 안 됐다? 이렇게 보호되는 것도 몇 개 있다는 거지. 원래는 안 되는데. 자, 또 80페이지. 80페이지 최고위에 109조 있죠.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죠. 2항에 가니까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됐는데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나요? 그럼 110조 사기강박에 가도 또 있겠죠. 그럼 원래는 보호가 안 되는데 108조, 109조, 110조, 107조는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몇 개 있네요. 그럼 이렇게 보호되는 경우가 이 수없이 많은 사례 중에 몇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따로 모아서 공부하자니까. 예외만. 그럼 예외가 아니면 다 원칙일 거 아니냐. 이렇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걸 다음 주에 쫙 모아서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맛만 딱 보고 다음 주에 할 게 대충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이걸 11월, 12월 동영상 가면 해놓은 게 있죠? 그걸 미리 한번 연습하고 오는 것도 괜찮고, 그럼 훨씬 듣기 쉽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하고 나면 다음 주는 대리할 겁니다. 그런데 대리는 입문서에서 11월, 12월에 대리를 해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습할 게 없어. 그냥 이거나 예습하고 와서 대리는 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